평창동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대신 고성이를 맞이한 것은 천장에 누런 곰팡이 얼룩과 웅웅거리는 낡은 환풍기 소리뿐이었는데요. 고성이는 평생 자신의 손으로 문고리 한번 직접 잡아본 적 없는 귀부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위에 앉아 낯선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응시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비처럼 던져준 200만 원이 든 통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생명줄이 아니라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었더라고요. 고성이는 편의점에서 대충 사온 컵라면을 뜯으려다 손을 덜덜 떨며 멈췄습니다. 고성이의 손톱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최고급 샵에서 관리받은 화려한 네일 아트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거칠게 뜯겨나가 손톱 주위에 피가 맺혀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왜 자신을 집에서 무참히 쫓아내면서도 이혼 서류에는 끝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 그 잔인한 의도를 씹어 삼키듯 곱씹어 보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법적으로 아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둠으로써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거나 새로운 자금원을 찾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채 한 푼의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합법적 유령이자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린 것이더라고요. 고성이는 여인숙의 눅눅한 이불 속에 몸을 파묻으며 박진석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집에 왔을 때 그낯짝 보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던 그 말은 고성이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가 아빠 몰래 겉옷을 건네줄 때 그 두툼한 패딩 안감 속에 몰래 숨겨왔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의 서재 깊숙한 비밀 금고에서 고성이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수조익 그룹의 진짜 비밀 장부였는데요. 고성이는 이 장부야말로 자신이 다시 평창동의 안방마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자 박진석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파멸의 폭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이 지난 26년간 수조익 그룹을 키우며 저질렀던 분식 회계의 증거들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개미 글씨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장부 속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수조익의 명성이 이 장부 한 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더라고요. 고성이는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박진석,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이려 했겠지만 나는 이 장부로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릴 거야. 고성이는 문득 아들 한우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키우려 했던 아들 한우진은 지금 박진석의 손에 학적 조작과 자퇴 사실이 들통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태였는데요. 고성이는 한우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아들을 이용해서라도 박진석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이 자신을 원망할지언정 박진석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함께 무너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고성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공포 없는 광기를 얻게 된 것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을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방치해둔 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여인숙의 낡고 금이 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지만 고성이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거짓말하는 인간이라며 벌레 보듯 무시했지만 박진석 본인 역시 추악한 비밀을 쌓아 올린 위선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과거 노조 탄압 과정에서 개입했던 불법적인 사건의 증거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수조익 그룹의 어두운 과거였고 고성이는 그날의 기억을 꺼내 박진석의 목을 죄기로 결심했더라고요. 고성이는 이제 우아한 안방마님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고성이는 막다른 길에 몰려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짐승처럼 박진석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여인 숙방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박진석에게 보낼 첫 번째 메시지를 구상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딸 박영란을 이용할지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은호를 끌어들일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비밀 장부는 어둠 속에서도 기분 나쁜 광채를 뿜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여인숙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분명 박진석의 집무실일 것이고 그는 지금쯤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고성이의 속이 뒤틀렸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굴욕과 추위를 박진석에게 몇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하며 장부를 가슴팍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성이의 잠꼬대는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품은 장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박진석의 제국을 갉아먹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성이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평창동 저택에는 고성이가 남겨둔 보이지 않는 피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가진 것이 200만 원뿐이라고 믿었겠지만 고성이는 그 돈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가치 있는 박진석의 파멸 보고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지은호나 이지혁처럼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아들 한우진의 미래마저 담보로 잡은 채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선택했더라고요. 고성이가 머무는 여인 숙방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도끼로 인해 점점 더 서늘해졌고 다음날 아침 고성이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수조익 그룹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뜨자마자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지금 너무 아파. 아빠 몰래 엄마한테 좀 와줄 수 있니? 고성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애처로웠지만 전화기 너머 고성이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굶겨 죽이려 했지만 사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심장을 쥐고 성 밖으로 나간 셈입니다. 여러분, 이 장부 하나에 대한민국 정관계가 뒤집힙니다. 고성이의 복수는 이제 겨우 1단계일 뿐입니다. 유부초밥을 안 먹는다는 이지혁의 뻔한 거짓말은 지은호에게 그가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녀를 도려내려 한다는 가장 슬픈 신호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가운 거절을 도저히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지은호를 향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애틋한 눈빛을 보내던 이지혁이 도쿄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사내 연애가 귀찮아졌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은 지은호가 아는 이지혁이라는 사람의 본질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의 주변을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은 회사에서 평소보다 더 독하게 업무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디자인 팀장으로서 올리는 보고서조차 대면에서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하며 지은호와의 접점을 완벽히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회의 도중 책상 밑으로 떨리는 손을 숨기며 가팔라지는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았고 평소 즐겨 마시던 에스프레소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짙은 갈색의 액체를 억지로 삼키는 모습도 포착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추진하고 있는 리빙 라이프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마감 기한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짧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지혁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마침표를 찍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거든요. 이지혁은 사무실 안에서 홀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갈비뼈 안쪽을 짓누르며 1분 1초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성재가 몰래 가져다주는 강력한 강심제와 진통제의 의지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이지혁의 등을 두드리며 지혁아, 제발 은호 씨한테라도 말하자. 은호 씨가 알면 너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건 너한테도 은호 씨한테도 너무 가혹한 짓이야 라고 울먹이며 매달렸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성재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은호가 내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게 하는 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을 새기는 거나 다름없어. 나는 은호 기억 속의 아픈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를 배신하고 떠난 나쁜 놈으로 남고 싶어.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은호가 나를 욕하며 빨리 잊을 수 있을 테니까라고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성재가 이지혁의 사무실을 드나들 때마다 보여주는 그 무너질 듯한 표정과 붉어진 눈시울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성재를 복도 끝으로 불러 세우고 성재씨 사실대로 말해요. 이지혁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단순한 변심 아니잖아요. 선배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죠? 라고 다그쳤는데요. 성재는 이지혁과의 굳은 약속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지만 지은호의 간절한 눈빛 앞에 성재의 어깨는 속절없이 떨렸습니다. 성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지은호는 성재의 침묵이 곧 긍정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낸 진짜 이유가 변심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 이지혁이 잠시 외부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호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지혁의 개인 사무실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업무적인 내용뿐 지은호가 찾는 단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절망하던 지은호의 눈에 책상 가장 깊숙한 아래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잠그지 않던 이지혁이 유독 그 서랍만큼은 굳게 잠가두었다는 사실이 지은호의 직감을 자극했는데요. 지은호는 성재의 책상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에서 이지혁의 서랍 열쇠일 것 같은 것을 찾아와 떨리는 손으로 구멍에 끼워 넣었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지은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이별의 편지 대신 국내외 권위 있는 병원들의 직인이 찍힌 수십 장의 진단서와 정체 모를 약병들이 가득했는데요. 지은호는 가장 위에 놓인 진단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심장 비대증 및 심부전 4단계라는 청천벽력 같은 병명과 함께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 확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든 손이 경련하듯 떨려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특히 지은호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서랍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은호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맛집 리스트, 은호가 나중에 가고 싶어 했던 디자인 전시회 일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밑에는 은호야, 미안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이지혁의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은호의 취향을 걱정하고 그녀가 받을 상처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왜 엇갈렸다고 말했는지, 왜 귀찮아졌다고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그 잔인한 배려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인데요. 지은호는 자신이 이지혁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지혁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억지로라도 이 세상에 붙들어 매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순번이 124번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확인하고는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이지혁이 이식을 받기도 전에 숨이 멎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인물, 즉 수조익 그룹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박진석을 떠올렸는데요. 비록 박진석이 고성희를 몰아내고 지은호에게도 냉혹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박진석이라면 어쩌면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도박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진단서를 품 안에 갈무리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는데요. 복도 저편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이지혁과 마주친 지은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선배, 죽게 안 둬. 내가 선배 살릴 거야. 설령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더라도. 지은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강인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성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선배 비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방법 찾을게요.
지은호는 곧바로 박진석의 집무실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는데요. 차 안에서 지은호는 고성이가 숨겼던 비밀 장부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먼저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박진석과 어떤 위험한 거래를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지은호에게 이제 디자인 팀장이라는 직함이나 커리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온 신경은 오로지 이지혁에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 길에 놓인 장애물이 박진석이든 고성이든 상관없이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도끼를 품게 된 것이더라고요. 지은호의 추적은 비극적인 진실을 밝혀냈지만 그 진실은 오히려 지은호를 더 독하고 강인한 여자로 각성시키며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 이지혁에게는 낭만이 아니라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지은호의 이름만은 부르지 못했던 남자. 이지혁의 이 고독한 사투가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단돈 200만 원과 함께 길거리로 내던진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녀가 품고 있을 비장의 카드를 제 발로 꺼내게 만들려는 가장 잔인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조익 그룹의 회장실, 짙은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날카로운 햇살을 뒤로한 채 박진석은 초조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게 시가 연기를 내뱉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26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조차 이미 비즈니스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난 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라는 여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쥐새끼처럼 구멍을 찾는 대신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고성이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머물고 있는 변두리의 허름한 여인숙, 그 곰팡이 냄새나는 방 안에 박진석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서재 금고에서 장부를 빼돌리는 장면을 CCTV로 지켜보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그 장부는 박진석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고성이를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그 장부를 들고 누구를 접촉하는지, 그 배후에 이지혁이나 혹은 또 다른 경쟁 기업의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박진석의 타깃은 고성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않았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자신의 딸 박영나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면서도 속으로는 지은호를 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지혁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보고를 받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비밀이 수조익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쳐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이지혁의 병원 기록을 불법적으로라도 뒤지라고 명령하며 이지혁이 내 사위가 되는 건 그놈이 쓸모 있을 때까지만이다 라고 냉혹하게 읊조렸습니다. 이때 박진석의 집무실로 박영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밖에서 떨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아버지 박진석의 자비 없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딸을 보며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썼습니다. 박진석은 영나야, 내 엄마가 나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엄마 아니냐? 네가 가서 엄마 좀 달래주렴이라며 박영나를 다독였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고성이를 안심시켜 장부를 회수하기 위한 박진석의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의 가방 속에 소형 위치 추적기를 숨겨두었고 고성이가 딸을 만나 마음이 약해지는 틈을 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더라고요. 심리적 클라이맥스. 박진석은 사실 고성이가 빼돌린 장부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수년 전부터 고성이가 자신의 금고를 노릴 것을 예상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장부를 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는데요. 고성이가 현재 목숨처럼 아끼며 품고 있는 그 장부는 사실 고성이가 박진석을 협박하는 순간 그녀 스스로를 분식회계의 주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덫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그 가짜 장부로 자신을 위협하며 기세등등해질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잔인함은 단순히 아내를 내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는 것조차 그녀를 죽이는 독약으로 바꾸어 놓는 데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 대해서도 남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의 사무실에서 무언가 진실을 알아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박진석은 지은호를 수조익의 새로운 장기말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랑은 인간을 가장 멍청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 멍청함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기도 해라고 중얼거리며 지은호가 고성이를 쳐내고 장부를 가져오게 만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와 고성이 두 여자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므로써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수조익의 화려한 명성을 지키려 했더라고요. 박진석은 한우진에 대해서도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한우진이 고성이의 기만 속에 자퇴까지 했다는 사실은 박진석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는데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보며 실패작은 폐기 처분하는 게 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며 한우진이 엄마 고성이를 돕는다면 아들조차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혈연이란 경영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고성이의 조작된 아들인 한우진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이 고성이의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시나리오조차 자신의 계획 일부로 포함하며 수조익 그룹의 완벽한 정화 작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박진석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준비 끝났으니 이제 고성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지은호가 장부를 뺏게 유도하고. 박진석은 이제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는데요. 박진석은 이 모든 비극의 연출자로서 자신이 지은 죄는 모두 덮어버린 채 희생양들만의 무대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집무실을 가득 채운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고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확신에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소리 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진석의 거대한 덫은 이제 고성이뿐만 아니라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한우진까지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시가를 끄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수조익 그룹의 주가가 요동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매집의 기회로 삼을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고성이가 여인숙에서 떨며 장부를 안고 있는 그 시각, 박진석은 이미 그녀의 파멸 이후에 수조익 그룹을 설계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의 비정한 리더십은 가족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은 그에게 단순히 리스크 관리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지은호가 장부를 들고 제 발로 찾아올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차가운 승리자의 얼굴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지은호는 평생을 경멸해온 고성이의 비열한 수법을 제 손에 묻히고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숨겨온 진단서를 마주한 지은호는 한참 동안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차가운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엇갈렸다고 말하며 자신을 밀어내던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과 유부초밥 맛집 리스트를 적어두고도 입맛이 변했다며 거짓말을 하던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의 죽음을 홀로 준비하며 지은호에게 줄 상처를 최소화하려 했던 그 지독한 배려가 너무나 아파서 차라리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더라고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이식 120번인 124번은 이지혁에게 남은 짧은 생의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요. 지은호는 합법적인 절차로는 이지혁을 살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수조익 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쥐고 있는 박진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박진석이 단순히 사위가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지혁에게 기적을 선물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박진석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확실한 패가 필요했고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고성이가 빼돌린 그 비밀 장부가 유일한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머물고 있을 법한 변두리 여인숙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평소 고성이가 즐겨 찾던 화려한 호텔들이 아니라 박진석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장 비루하고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고성이의 심리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지은호는 몇 시간 동안 낡은 골목을 뒤진 끝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여인숙 복도 끝방에서 고성이의 낮은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은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고성이는 때에 찌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등장에 은호야, 네가 여기 어떻게? 박진석이 보냈니? 라며 장부를 뒤로 숨기기에 급급했더라고요. 지은호는 고성이의 비참한 몰락을 보고도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호는 고성이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는데요. 엄마, 아니 고성이 씨. 그 장부 당장 나한테 줘요. 그걸로 내가 이지혁 선배 살릴 거야. 고성이는 지은호의 말에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장부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혁? 그놈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장부는 내가 다시 평창동으로 돌아갈 유일한 끈이야. 절대 못 줘. 라고 소리치며 지은호를 밀쳐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의 완강한 저항에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장부를 뺏기 위한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지은호는 고성이와 뒤엉켜 바닥을 구르며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고성이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지금의 자신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에 멈춰가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환청에 사로잡혀 고성이의 얼굴을 밀쳐내고 끝내 장부를 손에 넣었는데요. 지은호는 장부를 쥐고 방을 나서며 뒤에서 울부짖는 고성이의 비명을 뒤로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이 장부를 들고 박진석에게 가는 순간 평생 쌓아온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질 것을 알았지만 이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 불길에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지은호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을 정돈할 새도 없이 곧바로 박진석의 집무실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는데요. 차 안에서 지은호는 장부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며 박진석이 이 장부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일지 가늠해보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고성이를 쫓아내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지혁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손에 힘을 주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집무실 앞에 도착해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갑작스러운 지은호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지은호가 탁자 위에 내던진 가죽 수첩을 보고는 이내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찾으셨죠? 고성이 씨한테서 제가 뺏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장부를 집어들려 했지만 지은호는 재빨리 장부를 다시 낚아채며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 대표의 심장 이식 순번 회장님의 힘으로 내일 아침까지 1번으로 바꿔놓으세요. 수술팀 세팅까지 완벽하게 끝냈다는 확답을 듣기 전까지 이 장부는 제 손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대담한 협박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은호야, 네가 정말 내 핏줄이긴 한가 보구나.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런 거래를 제안하다니라며 지은호의 비정함을 오히려 치켜세웠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조롱 섞인 칭찬에 구역질이 났지만 끝까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당장 병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라고 다그쳤고 박진석은 지은호의 기세에 눌린 듯 전화를 들어 이지혁의 수술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은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확답을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의 이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자신은 이제 평범한 디자이너 지은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린 대가로 박진석의 거대한 죄악을 덮어주는 공범이 되었고 그것은 평생 지은호의 영혼을 갉아먹을 무거운 굴레가 될 것이 분명했더라고요. 박진석은 장부를 건네받으며 지은호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은 살겠지만 그놈이 깨어났을 때 내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걸 알면 고마워할까? 아니면 너를 괴물 보듯 할까? 박진석의 말은 지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의 선택을 결코 반기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살아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집무실을 빠져나오며
이제 곧 병원으로 이송될 이지혁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장부를 되찾기 위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고성이가 이미 박진석의 집무실을 향해 광기 어린 질주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성재와 마주쳤고 성재에게 이지혁의 수술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했지만 지은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는데요. 지은호는 성재에게 선배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가슴 속에는 이지혁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제 곧 벌어질 고성희와의 최종 대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우진의 비극적인 등장을 예감하지 못한 채 오로지 이지혁의 수술실. 불이 켜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가장 위태로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고성희의 머리맡으로 붉은 피가 번져갈 때 그녀를 밀친 아들 한우진의 비명은 수조익 그룹의 화려한 날들을 영원한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박진석의 집무실 복도는 방금 전까지 지은호와 박진석이 나눴던 그 냉혹한 거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고성희의 광기 어린 등판으로 인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고성희는 여인숙에서 달려오느라 신발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이 나간 눈으로 지은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은 추위와 분노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저주에 가까웠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책상 위에 놓인 그 가죽 수첩,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비밀 장부를 발견하고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가 감히 내 것을 훔쳐?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라고 소리쳤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악다구니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오히려 고성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고성희의 끝없는 탐욕과 기만이었다고 차갑게 쏘아붙였는데요. 지은호는 엄마가 지키려던 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짓밟고 쌓은 모래성일 뿐이야. 나는 선배를 살리기 위해 이걸 쓴 것뿐이야 라고 대답하며 고성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때 집무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우진이 휘청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에 의해 자신의 모든 학적 조작 사실이 들통나고 어머니 고성희가 26년간 아버지를 속여왔다는 진실 앞에 이미 영혼이 가루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요. 한우진은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엄마 제발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취해지지 마. 아빠가 보고 있잖아. 라고 울부짖었는데요. 하지만 고성희의 눈에는 이제 아들 한우진도 남편 박진석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집착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거칠게 밀쳐내며 다시 지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에는 집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유리 문진이 들려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그것을 지은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던 찰나 한우진이 본능적으로 고성희의 허리를 껴안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안 돼. 한우진의 필사적인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엉켜서 복도 쪽으로 밀려나갔는데요. 하필이면 그곳은 박진석이 평소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해둔 경사가 가파른 중앙 계단 바로 앞이었습니다. 한우진이 고성희를 말리려다 힘을 가한 순간 고성희의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더라고요. 심리적 클라이맥스 고성희가 계단 뒤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고성희의 눈은 계단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박진석과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아내가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성희가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듯한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기만했던 남편 박진석의 진짜 얼굴을 보고는 비명 대신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한우진은 자신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계단 난간을 붙잡고 오열했는데요. 계단 맨 아래 바닥에 고성희가 미동도 없이 쓰러졌을 때 집무실 안은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우진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가 고성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요. 고성이의 하얀 옷 위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져나갔고 고성이는 흐릿해지는 시선으로 한우진을 바라보며 우진아. 너만은 이라는 말조차 맺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손에 묻은 엄마의 피를 보며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며 통곡했는데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에도 박진석은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오며 시계를 확인하는 냉혈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곁에 선 채로 지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진석은 은호야, 네가 원하던 거래의 결과가 이거냐? 이 지역은 살겠지만 내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지은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잔인한 말에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박진석에게 장부를 넘겼지만 그 결과가 고성이의 추락과 한우진의 파멸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더라고요. 지은호는 자신이 이 지역을 살린 대가로 치러야 할 청구서가 너무나도 무겁고 참혹하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때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이지혁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 더욱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악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사랑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되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은호는 피를 흘리는 고성이와 오열하는 한우진 그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박진석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재는 병원에서 이지혁의 수술 준비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호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비극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은호 씨, 지혁이 수술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손을 써주신 모양이에요. 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계단 아래에서 피를 흘리는 고성이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이지혁이 건강하게 깨어난다고 해도 그에게 고성이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려워졌더라고요. 박진석은 비서들에게 지시해 고성이를 병원으로 옮기게 하면서도 언론에는 단순한 실족사고로 처리하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에게도 내가 밀친 거다. 기억해라. 네가 내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라고 속삭이며 아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는데요. 한우진은 박진석의 가스라이팅에 눈이 풀린 채로 고성이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수조익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얼마나 추악한 비밀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지은호는 흩날리는 비밀 장부의 낱장 하나를 꽉 쥐고 이 비극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 채 45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은호의 눈앞에는 이제 수술실의 붉은 등과 고성이의 붉은 피가 겹쳐 보였고 그녀는 이지혁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조익 그룹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파멸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으며 지은호는 그 중심에서 가장 독한 꽃으로 피어나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지은호가 쥔 장부종이에는 박진석이 숨기려 했던 마지막 반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지은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며 이야기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